오늘은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마 앞으로 책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국에 세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권을 어, 그 요약을 그러니까 각 권별로 자세히 요약을 하면은 나중에 이 책을 읽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 1권, 2권, 3권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돌스토옙스키 이 처음에 보면은 서문을 보면은 여기 오늘은 하나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설의 그 서문에 등장하는 화자가 나옵니다. 화자는 나라고 나와요. 그 책을 보면은 나라고 나오는데 나는 나 또는 우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톨스토예프스키 본인이 아닙니다. 그 작가는 그 소설 속에 어떤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주민이라는 관찰자 가상에 말하는 화자를 심어둬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서 들은 바로는 그 13년 전에 있던 일인데 하면서 소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소설 속의 글이 독자는 글을 읽는 독자는 이 나가 누구인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의심하며 읽는 재미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그 당시 신문에 약 2년에 걸쳐서 연재됐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 신문 소설처럼 상당히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의 흥미를 돋구는 그런 막장 드라마, 줄거리는 막장 드라마예요. 우리가 저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재밌긴 하죠. 내용은 진부하더라도 그래서 예, 톨스토이는 카메라를 찍듯이 그 풍경과 인물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묘사한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청각적입니다.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은 톨스토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청각으로 들어야 돼. 청각. 그러니까 구체적인 배경 묘사. 톨스토이는 배경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하죠. 배경 묘사는 바로 들어가 버려요. 방대한 대사, 그다음에 그 소문,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 다, 다 저기 청각이죠, 그죠? 따라서 독자들은 눈으로 장면을 보기보다는 톨스토이 같은 그런 장면을 보다보다는 인물들이 쏟아지는 대사 속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돌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에 나오는 인간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뭐 중요한 사람 한 7사람 정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인물들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톨스토예프스키 내부에 있는 자기 심리와 자기의 사상이 다 녹아 있다고 보면 돼요. 어? 무신론적인 것은 이반한테 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을 믿는 것은 알료시한테 가 있고, 욕망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고 도박을 하고 이런 것은 자기 큰아들 드미트리한테 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각기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 물론 돌스토옙스키 부인이 두 사람 있었지만 입니다만 그동안에 또뭐 한두 번 연애를 하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들 인물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이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겪었던 5년 10년 동안에 있었던 유영지 생활에서의 그 만났던 그 인간 이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것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부득이 살면서 보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얼하죠. 자, 지금부터 인물을 설정할 때 또 도스토옙스키는 왜 현대인들한테 도스토옙스키가
많이 일으키냐? 우리나라 이광수 소설의 옛날 근대 소설을 보면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야. 특히 현대 한국의 드라마, TV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좋은 놈은 계속 좋고 나쁜 놈은 계속 나쁘고 좋은 것은 다 좋게 하고 말이지.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작가들이 만들어낸 사실은 그 자기적인 요소들이라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벌써 150년 전에 170년 전에 인간이 그런 사람은 없다 말이지. 인간이 이중성, 삼중성, 사중성을 폭로하고 있어요. 아주 거룩한 사람한테도 내면에 아주 취약한 면이 있고, 아주 취약한 사람한테도 이 내면에 천사 같은 게 있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 만났다는 사람들을 계속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마지막 작품 이 까라마초프 형제에서도 그 인물을 설정할 때 아주 희한하게 납니다. 그는 방탕하다. 이제 여기 나와요. 그는 방탕하다. 하지만 돈 계산은 철두철미하다. 방탕한 거하고 돈 계산 철두철미는 또 틀리잖아. 이게 양면성이야. 자기가 자기 돈 쓸 때는 방탕하지만 자기가 내 돈 벌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다는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야비하지만 성공적이다. 이 사람의 성격이 야비하지만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 돈을 모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성공적이다 이거야. 그렇지만 내면은 야비하다 이거야. 네, 이런 거. 그것이 상반된 특징을 한 문장에 담아요. 이래서 도스토옙스키가 현대인들에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작가들이 도스토옙스키가 더 못해. 무슨 뭐냐 백마탄 왕자면 왕자놈만 이렇게 모이고 말이야.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오히려 현대의 방송 작가라든가 이것들이 170년 전에 도스토옙스키보다 형편없다는 얘기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특히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사람의 소설이 이 혁명력을 가지고 6대 5대 문호에서 3대 문호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반된 특징하면 뭐 어디 황당하네 아니야? 이거는 작가의 실수나 태고 부족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복잡한 이중성, 삼중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도스토옙스키만의 의도적인 장치여서 여기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후에 까비, 그 다음에 사르트르, 니체, 프로이드가 여기서 아주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의 핵심 줄거리. 이제 일본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막장 드라마 같은 콩가루 집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아버지 뼈도로 까라마스 병주는 탐욕스럽고 호색한이며 자식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두 번의 결혼으로 세 아들을 얻었지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하냐와 그것도 있죠. 뭐 사생아도 있죠. 장남 드미트리 첫째 부인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방탕한 기질을 물려받았지만 아주 순수한 열정도 있습니다. 유산 문제로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을 빚습니다. 저는요 드미트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왜? 제가 그때 살았을 것이 드미트리하고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드미트리 때문에 제가 그 어렵다는 처음 직장 광고 회사를 들어가게 된 것이 드미트리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람 2번 둘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지식인이자 냉철한 무신론자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안료자 이것도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의 아들 신앙심이 깊은 예비소사고 탐욕스러운 아버지조차 너만은 다르다며 아끼는 그 아버지조차도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은 아꼈어요. 사랑 집안의 유일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스메르차 코프 둘째 표도로 자기 아버지가 백치여인에서 그러니까 뭐 백치죠. 백치여인에서 나온 추정되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인데도 쉬쉬하면서 집안의 요리사이자
하인으로 일해요. 예. 이것이 묘한 긴장은 그러죠. 아들이면서 사생한데 하인이니까 그 당시에는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신분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하인이라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합니다. 자, 수도원 이제 첫 장면에 그 보면은 수도원 회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드미트리, 장남 드미트리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경받는 조시마 장로의 수도원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뼈도로도 아버지는 나오죠. 다 뭔가 유산 상속을 협의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려 일부러 막 광대지사합니다. 뼈도로가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파국으로 비쳤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여기에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장하고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로는 난동을 부리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드미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니 난동은 지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들한테 그 큰아들한테 유산 상속을 받거나 들어갔대요. 이는 드미트리가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고난을 예비하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벌써 조심할 장로는 앞으로의 드미트리의 고난을 알고 그 절을 하고 정령인데 자 여기서 이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왜 드미트리 유산이 그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랬을까? 그 아버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다른 첫째 부인에서 난 거죠. 둘째, 셋째는 둘째 부인이고. 근데 첫째 그 뭡니까? 첫째 아내가 그 상당히 그 집안이 어, 아주 좋은 귀족은 아니더라도 아주 상당한 그 인테리 집안에서 돈도 있고 있는 집안에 태어난 여자였었는데 이 드미트리가 이 여자가 뭔가 환상적이에요. 드미트리의 그 뭐라 그럴까 야, 그 난폭하지만 야성적인 데서 뭔가 뭐 매력을 느껴. 그래가지고 지 아버지가 반대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드미트리하고 도망쳐 나와서 살림을 차립니다. 물론 드미트리가 구원을 했지만은 아버지가 반대를 했지만 그걸 무릅쓰고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드미트리의 진짜 진면목을 못 본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 오래 가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드미트리뿐만 아니라 또 방탕한 생활하고 이 여자 집착하고 저 집착하고 황당하니까 이 여자가 황당해서 또 어떤 그 남자 거기서 지역에서 좀 괜찮은 그 어떤 젊은 어떤 뭐 남자 또 자기 환상적인 거지. 보통 여자를 그런 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환상이 나서 그 여자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거기서 이제 그 남자하고도 그 남자가 또 정확히 잘 못 본 남자지. 아주 희망찬 남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인 사람하고는 틀리게 뭔가 점잖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뭔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황당한 거야. 예. 그러면서 저 첫째 부인이 이역말 여기서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그 자기가 가져온 지참금과 자기가 가져온 이것은 그 준 것을 자기 그 자기가 난 아들 드미트리한테 그 유산 상속을 한다 유언하고 드미트리가 클 때까지는 아버지가 맡아서 기르고 드미트리가 이제 크면은 장성해서 크면은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그 아버지가 주겠어요? 조금씩 500불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고 이게 드미트리도 알았죠. 자기 그 외가 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이니까 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이임은. 그래서 일본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신문관이에요. 이반이 자기 동생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서사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반이 둘째 형이죠, 바로. 자기 자가 다른 게 배 같은 형이죠. 자, 이거는 제가
대신문가는 요거 줄거리하고 인물 설정 끝나고 그 마지막에 대신문가는 제가 오늘 저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책 한 권을 떼어다 놓고 하고 기독교의 신학자라든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문학가라든가 이 저기 그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복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대신문관. 이거는 줄거리만 잠깐 얘기하고 여기 분석은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1권에서 나와요. 하이라이트. 1권 하이라이트로. 예, 15세기 종교 재판 이제 대신문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속의 책이죠. 예, 이반이 알료샤에 때 들려준 얘기입니다. 15세기 종교 재판 횡행하던 스페인 세비야. 세비야 우리 저 정사모도 가봤죠. 아주 아마 유럽에서 말이죠. 저도 세비야를 가봤습니다만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저기 건물이라든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보려면 저는 로마를 갈 게 아니라 스페인의 세비야를 갈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옛날에 제가 카톨릭 뉴질랜드에 있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성당에 저기 저 형제분들하고 제가 30명 됐죠? 거기에 그때 저 스페인 그 가톨릭 성지순례죠 사실은. 저는 개신교지만 거기서 세비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내용이에요. 90세에 놓인 대신문관. 이제 교황청의 권력자죠. 대신문관이라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잡아놓고 화형시키고 그런 거야. 보통 추기경이 많이 하죠. 대신문관은 예수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줍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그 종교재판이라든가 화형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 교황청에 나온 대신문관이 하는 겁니다. 왜? 왜냐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같은 웅성웅성 되니까 일단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여기서 당신은 왜 돌아왔는가?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운명을 통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대신문관은 네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은 나약해서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배를 채워줄 빵, 기적과 권위이다. 우리 가톨릭이 당신이 준 무거운 자유 대신에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유를 갖다 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빵과 지천을 줘서 인간을 행복하게 통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른 돼지처럼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그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의 어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반응은 어떠냐? 긴 비난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대신문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대신문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거는 이반과 무신론자와 알료사 자기 동생 신앙의 대립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유의지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깊은 철학이 담긴 명장면입니다. 오늘 이게 간단하게 너무 좀 이따 들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편에서 나오는데 카타리나하고 카타리나하고 그루센카가 나옵니다. 카타리나는 그 드미트리가 약혼한 여자죠. 그런데 이 드미트리는 이 카타리나보다 그루센카를 좋아해요. 자, 카타리나는 어떠냐? 고귀하고 지성적이지만 자존심이 센 귀족 여성이에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집안 유족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집안 유복한 집안 자라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고귀한 그때 자존심이 세겠죠. 이 카타리나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겠는데 이 누구야? 드미트리는 이런 여자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 드미트리를 이제 좋아했다는 얘기가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 그 고상한 체하고 뭔가 하는 저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 뭔가 야성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 제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까타리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자기 동생 이반이야. 이반은 무신론자면서 지성적이니까. 지성적인 사람은 까타리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 까타리나가 지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드미트리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루센카 1편에 그루센카 보면 그 자기 아버지하고 이 그루센카를 두고 둘이서 쌈박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진에 그 어떻게 되는데 이 그루센카는 여자가 나오는데 육체적인 매력이 넘치고 아주 육체적인 매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 동물 그 어떤 그 열정적인 남자라든가 아니 보통의 남자들도 지성의 남자들도 지성에 뭔가 실증을 한 사람들은 저는 열정적인 여자의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있죠 남자들한테.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육체적인 매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아주 그래말한 얘기죠. 그다음에 뭡니까 속물적으로 보여요. 생각도 속물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그 안에는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한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 그루센카가 쉽게 얘기하면요. 20세기에 마릴린 몰로 갔다 보면 돼. 마릴린 몰로 아시죠? 마릴린 몰로가 백치미가 있다고 그러죠. 예, 머리가 뭐 지성적인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 뭔가 맹하면서 아주 육체적인 매력은 상당히 있고 남자들한테 뭔가 같은 백치미를 느끼게 하는 그렇지만 또 순수한 면이 있는 그 마릴린 몰로를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돌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어본 평론가들이 이 그루센카를 보면서 마릴린 몰로가 생각이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그루센카를 그 자기 아버지가 또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 그루센카를 좋아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감성의 피를 이어받은 드미트리가 서로 쌈박질 하는데 이 여자가 일부러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 표시도 안 하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어? 자, 그래서 또한 또 이 도스토옙스키 그 카라마 정부에 보면은 1편에서 보면 여기서 뭐 주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남성의 뺨을 때리거나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그, 그 뭐야 그, 그 알료샤와 이반을 구하러 온 할머니가 아버지의 뼈들이 뺨을 갈기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당시에 그 러시아 그 전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약했던 상황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박력 있는 여성 캐릭터가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뭐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캐릭터가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예, 그만큼 시대를 앞서갔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일고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긴장감을 다뤄요. 빌드업이죠.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암시만 주면서 독자를 이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권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권의 핵심은 크게 조시마 장로의 죽음과 알료샤의 각성 그리고 친부 살해 사건의 그 뼈도를 깔아버린 사건의 발생과 드미트리의 체포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이걸 다 읽었던 저 홍사모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부분 맞죠 이게 그래서 2부의 6편에서 알료샤의 스승인 알료샤가 이제 그 수원에 들어가죠. 저 막내 아들이 저 스승인 조시마 장로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 조시마 장로는 이따가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그 누구야 저 도스토옙스키가 그렸던 저 그 기독교인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의 그런 그 주교라든가 대주교 같은 건 아예 무시를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아예 교회 가지도 성당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썩어 빠진 러시아 대주교의 교황증이 됐죠. 그 사람이 천당에 간다면 나 천당 할아버지가 있겠다 할 정도로 아주 러시아의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종교에 러시아 종교에 카톨릭과 더불어서 많이 싸웠었죠 그 당시에. 그걸 예리하게 그건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그리던 이상형의 그 종교인, 신앙인을 하나를 설정을 한 거예요. 조시마 장로로서. 예. 그 조시마 장로가 말하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렸던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든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 조시마 장로는 그 책에 나옵니다만은 젊은 시절 형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조시마 장로는 방탕했던 군인 시절을 청산하고 수도승이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를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죠? 예, 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연대하는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면 그것도 우리의 죄인이다 말이야. 연대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다. 하나님만 하나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이웃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모두 이것을 좀 이돌도옙스키는 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어떤 신학자마다 정말 대단하게 말씀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연대라 이거야. 누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저 새끼 죽이려면가 아니라 내 사회가 그렇게 걔를 만들었지. 나도 죄인이다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전체 죄를 연대해서 돌아가신 게 우리 죄를 연대한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연대. 예수님이 우리 조금 내일 모레 우리 성유시대에서 오신 날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돼서 인간과 연대해서 인간의 모든 연대된 책임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보다는 대표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내가 신학을 했지만 어느 신학자 마카 도스토옙스키 만만한 사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단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예요. 칼 바르트도 도스토옙스키를 배웠다고 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요. 네. 다음 이제 3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조시마 장로가 죽은 후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죠. 왜?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썩어야죠. 근데 조시마 장로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너무나 주위의 존경을 많이 받았고 알려주가 그렇게 희망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말이지 죽어도 예수님처럼 뭐 부활하고 뭐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게 나와. 그 정도로 냄새가 나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성인인데 왜 썩는 냄새가 나면서 수군거립니다. 알류사도 이에 큰 충격과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시마 장로의 유언대로 그 유언은 뭐냐? 알류사, 너는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거라. 이게 우리 500년 전에 55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서 수도원에 있던 수녀들 다 탈출시키고 한 7명 탈출시켜죠. 마지못해 간 사람들이었어. 그걸 갖다가 쓰레기 차에다 일부러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7명의 수녀를 다 데리고 나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수녀를 하나씩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 집에서 맨 마지막에 못생긴 한 사람만 남아. 이 여자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그게 그 마틴 루터의 아내인 정말 장가 잘 갔죠.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 그런데 그걸 연상을 하게 돼요. 루터가 수도로 나와서 세상 속에 나와서 결혼도 하고 수녀들 하고 수녀들 다 시집 보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보내는 거 자기가 데리고 살고 왜? 수도원에서 사는 그것이 세상과 일이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특징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세상과 멀리에서 사막에서 석청을 하면서
어? 어? 뭐야,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속에서 술, 포도주, 지금 보니까 섭씨, 저기 뭐야, 45도의 독주래요. 예수님은 술을 잘 드셨던 것 같아. 지금, 그 당시 우리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예. 저기 마사다에서 나중에, 예. 같이 시장 바닥에서 같이 먹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심하는 안료샤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저는요, 이 안료샤가 저기 저기 카라마조보 형제를 갖다가 돌스토예프스키가 저기 알고 1년 후에 돌아가시죠. 돌스토예프스키가. 그런데 2부를 만들고 있었어요. 2부가 알료샤가 주인공이 돼서 알료샤가 주인공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이거를 못 쓰고 돌아가신 돌스토옙스키가 정말 그나마 그래도 자기 안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안료사가 만약에 이것이 완성됐으면은 아마 문학 역사 아니면 세계 역사의 작품 중에서 전무후무한 작품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돌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알아요. 왜? 돌스토옙스키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을 저는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형제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저 집사람이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는데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장로는 그 알료샤를 수도원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하라고 수도복을 벗고 속세를 나갑니다. 그는 악녀라고 부르던 그루센카 시작가 그루센카 저 드미트리가 사랑했고 뼈도로 자기 아버지하고 저기 뭐야 저 뭐야 저 서로 다투던 근데 그 그루센카가 바로 알료샤한테 그녀의 내면에 있는 양파 한 뿌리 소나무를 발견하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야, 그루센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백침이 있고 뭔가 저 뇌생녀 같은 여자가 알료샤한테 양파 한 뿌리라는 이 세계 문학사에 아니면 우리 교회 그 어떤 사상에서도 귀중한 그 어떤 그 교회 우리 기독교 사상에 담겨 있는 양파 한 뿌리를 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들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대신문과 더불어서 양파 한 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양파 한 뿌리하고 대신문과는 신학대학원이라든가 박사학원 다니면서 제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써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특히 대신문과 아니라 양파 한 뿌리는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철학하는 사람들에서 큰 주제로서 박사 논문으로까지도 나가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톨스토이는 그런 게 없죠. 왜? 문학 작품에 한정이 됩니다. 해서 3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간단하게 나가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살인 사건이 이제 막장 드라마니까 살인 사건이 영화에서는 영화 아니라 그 책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이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떠나서 벌어진 얘기를 제가 할게요. 예. 이 드미트리가 자기 아버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죠? 저 유산 상속 문제가 아버지가 일부러 막
광란짓하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 색깔을 지 아버지가 막 호시탐탐 노리고 말이지, 이걸 발견해요. 그런데 그날 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 생가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따 나도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이 뼈도로 상당히 중요한 요거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뼈도로 자기 아버지가 아주 그 여자가 자기 초대도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아주 그냥 완전히 시체말로 꼬셔서 뭘 먹을까 이걸 다 꼬셔가지고 이제 나 외로운 이 호레비의 어떤 후초로 하려고 이제 다 깨끗이 씻고 그 하인들 집사들 시켜가지고 다 정리하고 문도 다 해놓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드미트리가 이거 안 되겠어. 조금 있어 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안으로 근데 별로 깜깜한데 잘 안 보여서 제 아버지를 만나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집사가 말려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가 왔나 싶어가지고 집사를 확 멸쳐요. 멸치는데 얘가 공교롭게 또 집사가 그냥 거기 문고리가 거기 부닥쳐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이렇게 보고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아니 불은 켜 있는데 조용한 거야. 이상하다. 제 아버지가 분명히 이게 또 그런 생각 어디 가 있는 거 아니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희미하게 불빛에서 그 가운데 제 아버지가 칼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나는 분명히 저 앞에서 쓰러진 놈도 죽은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얘가 그냥 야 이건 뭐 시체 말로 엿됐다 해가지고 나가서 이 드미트리가 이방 같지가 않아. 자기 둘째 동생 같은 거. 그냥 그냥 가서 저기 술집 같은 데 가서 말이야. 야 니들 먹어. 내가 다 살게. 그러면서 그냥 자기 물론 자기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뻔하죠. 드미트리가 범인을 몰리는 거야. 모든 정황이 드미트리예요. 거기서 사실은 스메르자코프가 죽인 겁니다. 저기 있죠, 사생아가. 왜? 그 사람은 일생을 보세요. 아들이면서 하인을 있으면서 성격이 삐뚤어졌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지. 거기서 이반하고 친해요, 이반. 이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스메르자코프한테 이반, 야, 이 세상에 신이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라는 것을 주입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해요. 이것은 스메르자코프한테 자기 생부지 사생아인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먹는 거야. 왜? 자기를 아들로 취급도 안 했고, 그죠? 하인 취급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죽여도 죄가 안 되고, 그걸 이 공부 많이 한 이반한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순간에 드미트리가 왔다가 그 전에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반한테 고백을 해요. 이반은 거기서 까무러치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살려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 사상을 얘기한 건데 왜 네가 그 뼈도로 아버지를 죽인다는 명분이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겠죠. 이반이 자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랬더니 누구야? 스메르자코프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어. 그 이반이. 예. 이반이 발뺌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반도 자기 아버지를 지시했고 이반의 정신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 단순한 스메르자코프는 성격은 왜곡돼 있지만 근데 이 스메르자코프는 또 간질이 있었어.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스메르자코프한테 갖다 놓은 거야. 도스토옙스키가 또 간질이 있었잖아, 죽을 때까지.
오직 계승은 신혼여행 때도 간질이 일어났잖아. 어? 이거를 자기 스바렌코프한테 이완시킨 거고, 이반한테는 자기의 지성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허구적인 거 이것을 계속 간직한 것이 이반한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은 알류샤한테도 나타나. 알류샤는 자기가 계속 죽을 때 그렇지만 한편은 그런 의심도 하고 그 세상적인 거하고 이 기독교의 신앙하고 이게 트러블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이반처럼 계속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알료사처럼 하나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 그것은 알료사한테 간 거야. 이 돌도예프스키의 이 작품에서. 예.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앞으로 전개상 얘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 드미트리는 유력한 용의자 체포되어 예심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법정 공반이 많이 나와요. 야, 이 법정 공반을 그 책을 보시면 말이죠. 우리 저기 뭐야 수사반장 저기 저 어디야 저기 TV에 나온 수사반장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대립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 까라바조프 그걸 읽으시라는 얘기야. 150년에 쓴 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지금 읽어도 웬만한 수사 드라마 못지않은 긴박한 그 법정 드라마 있잖아요. 그 싸우는 거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역시 이거 또 네. 그래서 이 독서 포인트는 이제 드미트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미트리가 이제 그 하인을 내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루센카는 그 드미트리가 이제 체포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그루센카가 그녀의 저기 이제 당하는데 먼저 이 그루센카가 옛 연인을 만나러 가요. 사실은 두 사람 싸우니까 싫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그루센카의 진심을 확인하고 드미트리는 환희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런 사건을 보고도 그런 사람이 막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이라는 걸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귀소본에게 자기 어머니나 갔는데 어떤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녀의 진심하고 드미트리는 그 순간에도 환희를 찾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건 제가 잘못 요거는 이거 뭐냐면 뭐죠? 자기 아버지가 제가 좀 조금 잠깐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해 당하기 전에 그루센카하고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왔는데 아니 그루센카가 자기 저기 아버지 초대 응했다는 걸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거 간 거야. 분명히 그루센카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또 왔는데 또 아버지 그 초대를 응했다는 걸 이건 뭐냐 말이지. 그래서 그날 찾아갔다가 아버지 시신을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절규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예, 예. 이 과정에서 이 도스토옙스키 까라바 정지에서는 이 사람들의 엇갈린 기억들과 소문들이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 나오면 말이야 와전과 와전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은 왜곡돼서 얘기하고 말이지 남 얘기 좋아하고 이게 막 상처가 돼서 돌아와.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의 민중들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왜곡되고 내가 누가 그러더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는 것을 이 저기 진실 공방의 그 법정 드라마에서 자서합니다. 네. 자, 이 3부에서 이제 범인은 드미트리 나오고, 조시마 장로의 말이 나옵니다. 타자성, 내 안의 타인. 거기서, 그 조시마 장로의 말은,
내 안에 타인이 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다. 타인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것은 조심할 장로가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스승, 민중들이 많이 섞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타인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조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마틴 부보의 유대인 신학자인데 뭐 유대인 학자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 학자인데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 책은 신학책을 넘어서 일반 이 교양인들은 많이 있는 책이에요. 이 나와 너 우리는 상대방들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잖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 이거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소멸되고 있는 이 세상이야. 나는 나고 너는 물건을 사주는 하나의 대상밖에 안 돼. 인격은 하나도 없어. 자본주의의 가장 가본주의가 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파이를 큰 건 맞지만 인간성이 상실된 것을 해리하게 꼬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나와 그 책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한번 한번 시간 나신 분들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참 좋은가. 제가 여기도 안에 있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여기 파일이 돼 있나. 네. 그래서 거기서 예심 장면이죠. 신문에. 현대 법정 드라마처럼 아주 긴박합니다. 예. 이것도 법정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까라마치 멍책 꼭 읽으세요. 하지만 작가는 명쾌한 팩트 대신 각자가 믿고 싶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증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문이나 선입견에 의한 왜곡된 기억을 진술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판단하는 진실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이 책을 통해서 꼬집고 있어요. 네. 이 소설은 안료사의 성자전, 위인전으로 어떤 평론가들은 종종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평론가들은 적었어요. 단순히 치정극이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안료사가 조시마의 장로의 죽음, 그르센과의 만남에서 양파 한 뿌리, 형의 체포 등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종교인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특히 책을 읽었던 우리 누구야, 정사모 같은 경우는 책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안료샤의 심리 변화를 체크하면서 읽기를 제가 다시 권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예. 자, 그래서 이권째 안료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까르보 형제 2가 나왔던데 그걸 못 마치고 돌아가신 것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가라바조 병문을 제가 읽으면서.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내가 드미트리라면 내가 알료샤라면 상황에서 신을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끊임없는 자신을 대입하면서 읽을 때 이 소설의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개입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드미트리면 어떤가? 내가 알료샤, 왜? 내 부문에 드미트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심선도 있고, 내 드미트리의 알료샤, 입안에 내가 입안 같은 게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입안 같아. 입안이 얘기하는 거. 입안이 얘기가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인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아예 듣지도 않아. 니체의 얘기를 안 들어. 니체는 무신론자고 신은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존경했어요. 예수님 욕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니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니체는 뭐냐? 그 당시 황당했던 기독교를 공격한 거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공격한 거야.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이외는 다 가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체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응?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니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 까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무신론자 관점에서 있으니까 아예 책을 읽어보지도 않아. 이 사람한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한테 옳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틀린 거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무조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일 무지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 아무것도 안 읽어. 성경책만 읽고 앉았어. 성경책은 무조건 읽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 성경책이 뭡니까? 성경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얘기 있습니까? 여기서 벌어진 얘기를 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얘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살고 있는 데 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21세기. 근데 21세기 살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의 그 유명한 사피엔스 책도 안 읽고, 제가 다 이거 끝나고 사피엔스 할 겁니다. 예? 몇 천만 부 나간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원장님,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바로 뭐냐, 예. 이것은 바로 뭐냐. 돌스토옙스키는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도 어떻게 썼냐. 작가 일기,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뭔가를 보고 이거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사부에서는 이제 이밤의 진보는 진범이 자신의 사상일지 모른다는 죄책감이 시달리며 스메르자 코프를 세번 찾아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결국 스메르자 코프는 당신이 사상적 조미고 나는 하수인이라는 거면서 이반이 흘린 살인 척당 암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고백하죠. 아까도 봤어요. 예, 충격에 빠진 그 이반,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환각 상태에서 악마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악마가 뿔달린 악마가 아니에요. 아주 거창한 악마가 아니라 입안 내면에 있는 비열하고 통속한 자기 자아가 투영된 존재예요. 돌스토옙스키는 분명 이 책에서 악마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예? 입안이 환각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아주 점잖은 악마를 보는 거야. 스메르자 코프는 이반에게 숨친 3,000불을 건네주고 재판 전날 목을 매 자살하죠. 이걸 보면 꼭 저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자살한 그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예, 이로써 드미트리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잔상은 사라집니다. 재판은 자부에서 나와요. 온 마을에 구경거리가 되고 검사 여기서 보면 키릴로비치요. 변호사 페트로코비치와의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법정 드라마죠. 예. 검사는 논리와 심리학을 이용해서 드미트리의 계획적 살인을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떠들고 다녔지 않았느냐. 변호사는 또 역시 토스토옙스키의 심리학이 통째로 나옵니다. 예. 드라마의 성격상 진짜 죽이려 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변론합니다. 또한 사랑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명언을 변호사가 남깁니다. 결과 배심원들은 증거 불충분보다는 존속 살해라는 패륜적 죄목에 분노하여 드미트리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미트리는 억울하지만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히벨의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예. 소설이 이 소설 마지막에서 재판이 끝난 후 알료샤와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의 친구였던 병약한 소년 이름이 비슷해요. 알료샤가 비슷해요. 일류샤와 죽고 장례식을 치른 알료샤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이들을 커다란 바위 위에 앞으로 모입니다. 알료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이 순간과 알리유샤, 소년 죽은 일리유샤를 영원히 잊지 말자고 연설합니다. 아이들은 까라마초프 만세를 외치며 희망의 것을 맺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재판 장면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비판합니다. 검사와 변호사 모두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쓰지만 결국 심리학은 앞뒤가 다 맞는 논리를 만들어낼 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고 돈을 쥐고 뛰어간 것을 두고 검사는 살인의 증거로
변호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예. 이는 인간의 이성이 진실에 결코 닿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알려서가 마지막 그 장면에서 애들한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자. 이것이 기독교의 또 진리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어릴 때 유아교육을 많이 중요합니다. 이 유아교육이 죽을 때까지 남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청년기 때 중고등학교 때 책을 안 읽었, 저기 뭐야 교회도 안 다니고 안 읽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요셉 알죠? 요셉 7살 때 팔려가잖아. 그 7살 때까지 기억은 뭐냐? 자기 색동적으로 있고 자기 아버지 응? 어? 야곱에 있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남잖아요. 그것이 저기 뭐야 저기 여기 뭐야 자기 신앙이 돼서 그 여기 어디야 어디야 저 이집트에 가서 말이야 재상이 되면서도 자기 기독교 그 뭐야 야훼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 모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마지막 장면 우리는 그 잊지 말자는 얘기. 자 그다음에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의 사상을 맹신한 살인을 저질렀죠. 하지만 이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경멸하자 스메르자코는 자신이 믿었던 걸 두고 자살하죠. 예. 이반이 만난 악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뿔 달리는 괴물이 아니라 평범하고 수다스러운 중년 인사의 모습이다. 이는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범 속에 있다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을 간직할 것이다. 아까 알려샤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에서 2반이 대신문관이 넣었지만 3권에서는 아이들의 뜨거운 합창입니다. 작가는 논리로 인간을 재단하는 법정한 대신에 서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맹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시간이? 말씀하세요. 9시, 시간. 1시간 정도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이제 줄거리 대부분 다 했고 그 인간 그 뭡니까 그 등장인물의 평가 아버지 아들 3명 여자의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줄거리 사실 간단한데 줄거리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부터는 뭐냐?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각 주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주요 인물의 분석이 뭐냐? 이것이 이제는 핵심이 들어가는 거죠.